그다음에 광업재단하고 공장재단이 나와 있죠. 자, 이것은 공장재단을 위주로 공부를 하면 돼요. 광업재단은 원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공부하면 둘 다 해결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칠판 한번 봐보실래요? 이제 이 공장재단을 공부를 하면 광업재단은 다 해결이 된 거거든요. 자, 이게 뭘 것 같아요? 공장재단입니다. 자, 이 동그라미가 토지가 됐다가 사람이 됐다가 재단이 됐다가 마음대로 바뀝니다. 그죠? 그때 상황에 따라 바뀌니까 그때 판단해서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공장재단이에요. 그럼 공장을 운영하려면 공장에서 가는 토지하고 건축물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뭐 기계, 뭐 기구,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권리도 있어요. 권리, 뭐 지상권이랄지, 뭐 공업 소유권 이런 권리들도 있거든요. 자, 이 재단을 만들려면은 일단 이거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축물, 기계, 기구, 전선, 또 권리 이걸 묶어 가지고 목록을 작성을 해요. 재단 목록을 작성을 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됩니다.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하고 저당권 객체가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아까 임목도 마찬가지 등기를 하니까 소유권 저당권 객체가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을 목록을 작성을 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소유권하고 저당권 객체가 돼요. 근데 여기는 하나 더 추가돼요. 이 저당권자 동의가 있으면 임대차까지도 가능합니다. 임대차까지도 가능하다. 자, 임목보다는 이게 이제 임대차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재단 만든 주 목적이 뭘까요? 재단 만든 주 목적이 저당권 설정이 주 목적이에요. 저당권 설정. 그러면 저당은 왜 잡아요? 돈 빌려 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토지나 건물은 저당권 객체가 되지만 기계랄지 기구, 전선 이런 것은 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당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공장에 속하는 거 이걸 통째로 다 묶어서 저당 잡아놓으면은 이 저당권 설정해 놓으면 돈을 많이 빌려 쓸 수가 있어요. 담보 가치가 높아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 법에서 이 소유권 보존 등기 후 10개월 이내 몇 개월 이내? 10개월 이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라. 안 하면 소유권 보존 등기가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재단 만든 주 목적이 저거기 때문에 저당 설정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세요. 원래 자 이렇게 재단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이제 한 개 부동산처럼 취득이 돼요. 원래 이런 건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재단 자체가 한 개 부동산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게 재단 자체가 한 개 중개 대상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개 부동산이고 한 개 중개 대상물이 된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예. 자, 그걸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재단 자체가 한 개 중개 대상물이에요.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개개 구성물도 있잖아요. 토지하고 건축물만 또는 기계하고 이것만 재단하고 분리해서 중개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중개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일단 재단으로 묶여버리면 재단하고 같이 움직인 거죠. 분리해서는 중개할 수가 없어요. 재단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재단하고 같이 움직여. 이해됐어요?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이것은 중개할 수 없지만 토지 건물은 중개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러면 이게 재단에 속해 있는 토지 건물인지 재단하고 속해 있으면 독립해서 안 되잖아요. 재단하고 같이 움직이니까. 그러면 일반 토지 건물인지
또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뭘로 구별하느냐 이 말이야. 아니 일반 토지 건물은 중개할 수 있잖아요. 재단으로 묶여버리면 재단 자체가 되는 것이지 재단하고 분리해서는 중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건 또 뭘로 확인해요? 저 토지 건물이 재단에 묶여있는 토지인지 아니면 일반 토지인지. 당장 그래, 이것도 등기부를 통해, 해당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해요. 근데 일단 보존 등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등기관이 이 토지는 공장재단에 속했다는 취지를 기재를 해놔요, 등기부에다가. 그러면 등기부를 보고 이건 공장재단에 속해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재단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이지 이것만 중개할 수 없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광업재단도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의의만 다르지, 개념만 다르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재단 자체만 되고 분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재단은 오로지 광업재단하고 공장재단만 돼. 근데 앞으로 이제 어업재단이랄지 항만운송재단이랄지 이런 재단이 나오면 중개할 수가 없습니다. 재단은 오로지 두 가지만 됩니다. 자, 책을 한번 받을게요. 동그라미 2번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엔 공장재단 나와 있죠? 자, 의 한번 보세요. 공장에 속하는 재산으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밑에 보세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 몇 개 부동산으로 취급이 된다? 1개. 그리고 소유권하고 저당권 동그라미. 다만 저당권자 동의가 있으면 뭐까지 가능하다? 임대차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효력, 재단 자체가 중개 대상물이 되고 개개 구성물은 재단하고 분리해서 중개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구성물은 상식으로 읽어두시고. 자, 공시 한번 볼게요. 등기관은 공장재단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 재단 구성물로 등기된 관련구 사항란에 공장재단에 속한 사실을 적어야 돼, 안 적어야 돼? 적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 토지는 공장재단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적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개공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당권 설정 등기 의무. 자, 몇 개월 이내에 저당권 설정 등기 하라 그랬어요? 10개월. 이 기간이 나오잖아요. 기간 동그라미. 우리 과목에서 기간이 되게 많거든요. 다 외워야 돼요. 그러면 한 번에 외우려면 힘들죠. 그때 외우면 돼요. 처음에 하나 나왔잖아요. 그럼 나중에 다 외우죠. 반복하면. 근데 우리 과목만 기간이 있겠어요? 다른 과목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공법에도 있을 거고, 세법에도 있을 거고, 공시법에도 있을 거고. 근데 이게 다 외워져요. 반복하면. 사람 머리는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다 외워져요. 그러니까 그때 외우려고 노력해요. 기간은 깡그려야 됩니다. 우리 과목은 뭐 지체 없이도 있고 미리도 있고 다 기간들이에요. 다 외우셔야 돼요. 10개월입니다. 자, 그리고 광업재단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의의만 밑줄 그으세요. 광업권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광업재단은 중개 대상물이 되지만은 광업권만 재단하고 분리해서 중개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광업권은 구성물입니다.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을 채굴, 취득하는 설비, 이에 부속하는 설비로 구성되는 기업재산으로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 몇 개 부동산? 1개. 그리고 소유권하고 저당권 객체가 된다. 똑같아요. 재단 자체만 되고 분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공시 준용. 여기에 없는 것은 다 공장재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공장재단 법 규정을 따른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 대상물 범위 6가지 공부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들어가면은, 자, 2번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맨 위에 칸이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세 번째 요건 있잖아요. 첫 번째가 이것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 중개 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만 중개할 수 있다. 그러면 오른쪽에 아닌 것들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자, 차량주택 안 됩니다. 아까 차량주택은 부동산 자체를 보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고 어업재단, 항만, 운송재단 안 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재단은 이 광업재단하고 공장재단만 되지 어업재단, 항만, 운송재단 그러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선박, 항공기, 중기, 밑줄 그어서 이건 준부동산이죠. 근데 안 됩니다.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그러지만 이것도 안 돼. 그래서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중에서 되는 것은 이 세 가지만 되는 거예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그래서 모든 준부동산이 중개 대상물이 된다 그러면 틀려버리고 준부동산 중에서 세 가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선박, 항공기, 중개 안 되고 금전 동그라미, 권리금 동그라미. 금전은 안 돼요. 금전은 안 됩니다.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권리금은 안 됩니다. 우리가 상가 임대하면 권리금 있잖아요.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이거 이제 첫 번째 요건이고 두 번째 요건이 뭐냐? 그 두 번째가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 뭐라 그랬어요? 중개행위 개입이 가능을 해야 된다. 자, 이게 다 충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저것이고 두 번째가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돼야 되고 세 번째가 중개 행위가 개입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몇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된다? 세 가지. 근데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칸 한번 볼게요. 자, 이걸 또 알아야 되는데, 자, 칠판 한번 봐보세요. 이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개인 것만 중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쪽에서는 개인 것인가 사적 소유 대상이 되는 것은 이거 중개할 수 있다는 소리고 여기는 사적 소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중개할 수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토지 건물 중에서 개인 것은 다 중개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이제 몇 가지 나와 있잖아요. 기업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공법상 이용 제한이랄지 거래 규제 있죠. 그럼 공법상 이용 제한을 받는 토지 건물이 중개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거래 규제 받는 물건들이 중개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개인 것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용 제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거기 개발 제한 구역 내 토지 건축물 적으세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이용 제한이에요. 그린벨트 지역 있잖아요. 개발 제한 구역 내 토지 건물을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지 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거 아니거든요. 중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밑줄 그었어요.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거래 규제라고 적어. 자, 개발 제한구역은 이용 제한이라고 적고 거래 규제라고 적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래 규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도 허가 받아서 사고 팔 수 있고 중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행위만 제한을 받는 것이지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가능해. 그러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 공유수면 매립지 중 사유지, 도로에 준 사유지 가능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사법상 제한이 있는 물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법상 제한이라는 것은 이것도 개인 거면 다 중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법상 가장 대표적인 제한이 뭐예요? 각종 뭐가 설정된 거? 권리. 이거 하나만 외우면 돼요. 권리. 자, 저당 잡힌 건물 중개할 수 있고 가등기된 건물 중개할 수 있고 가압류된 건물 중개할 수 있고 그죠? 유치권 아까 설정은 안 되지만 유치권이 설정된 건물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각종 권리가 설정됐더라도 중개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당 설정된 토지, 가등기 설정된 토지 건물 이런 건 다 가능하다. 이해됐어요? 각종 뭐가 설정된 거? 권리. 이런 건 중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는 것들을 거기에 쭉 나와 있잖아요. 자, 하천 중에서 국유하천 이것은 국가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방하천, 이건 자치단체 거예요. 국가하천은 국유재산, 이건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개인 것이 아니죠. 중개할 수 없어요. 근데 하천 중에서 사유인 하천, 개인들이 낸 하천들이 있어요. 이건 됩니다. 사유 하천은 이쪽에다 적어 놓으세요. 된다고. 사유 하천은 되는 쪽에다 적어야 돼. 국가 하천, 보통 우리가 하천은 국가나 지방 하천을 말하거든요. 이건 안 되고. 자, 포락지는 하천이 범람해서 물에 가라앉은 토지. 원래는 개인 토지였는데 물에 가라앉아서 하천 부지로 돼 있어. 복구가 불가능해. 이런 것은 하천 부지로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중개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채굴 강물, 아까 토지 소유권이 미친다 그랬어요? 안 미친다 그랬어요? 안 미쳐. 국가 것이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바닥, 주인 없는 토지, 무주 토지입니다. 무주 토지는 누구 것으로 봐요? 주인 없는 토지를 무주 토지라 그래요. 주인 없는 토지. 누구 것으로 볼까? 누구 것으로 봐? 선점자. 그게 아니고 민법에서 국유로 보고 있어요. 나는 무주 토지 발견했으니까 떼부자 됐다. 필요 없어. 국가 것이야, 국가 거. 선점자래. 먼저 발견한 사람. 아주 좋았어요. 그건 아니고 국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 없는, 이건 민법에서 국가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주 토지 발견했다 해서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중개할 수도 없고 국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아주 좋았어요. 그럼 뭐하러 공부해요? 이거나 발견하러 다니지. 그렇죠? 강물 캐대기 무주 토지 발견하러 다니면 되지. 떼부자 되는데. 그래 안 그래? 아주 좋았어요. 자, 바닷가 안 됩니다. 이것도 국가 것이요. 공도, 공원 안 됩니다. 공원은 뭐 국립공원, 도립공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공도는 도로를 말하는 거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관리하잖아요. 국도, 지방도 이런 건 안 돼요. 근데 개인 낸 도로가 있어요. 사도는 됩니다. 여기다가 사도라고 적으세요. 이 도로를 말한 거예요. 사도. 이 개인 토지에 낸 도로 있잖아요. 개인들이. 이건 되는 거예요.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근데 보통 도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공동. 이 도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건 안 돼. 그리고 이제 행정재산, 일반재산, 미음, 비음 묶어보세요. 이거 이제 국공유재산인데, 이 국공유재산 중에서 좀 내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국공유재산 정리해드립니다. 이 국유재산은 국가 거, 공유재산은 누구요? 지방 자치단체를 말합니다. 이게 공유란 말은 우리가 공동소유로 개념이 아니고 이건 국가 거,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는데 이것이 이제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이렇게 나눠져요. 이게 이제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이렇게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행정재산은 거기 나와 있죠. 공용재산도 있고, 공용, 공공용, 자 기업용, 또 뭐요? 보존용 재산 이렇게 나눠져요. 그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죠. 자, 공용재산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관공서 건물이 다 기여해요. 공용재산이에요. 관공서 건물. 시청, 청사 하나만 예를 들면, 공공용은 공원들, 공립공원, 도립공원 이런 거. 기업용은 공기업재산입니다. 자, 보존용은 문화재 같은 거 있어요. 자, 그러면 딱 저 노란 분필 봐봐요. 딱 보니까 개인 것이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토지 건물이라도 중개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그럼 생각을 해봐요. 남대문, 야, 나 남대문 중개해주고 돈 많이 벌었다. 돼 이거? 문화재인데, 문화재는 국가 것이에요. 이건 중개, 사고 팔 수도 없고 중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번에 경주 놀러 가가지고 첨성대 하나 중개하고 왔다. 가능하냐고.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토지 건축물이라도 국공유 재산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재산이라는 건 뭐냐면 이 국공유 재산 중에서 행정 재산이 아닌 것이 다 일반 재산으로 넣어버려요. 국공유 재산 중에서 행정 재산이 아닌 것이 다 일반 재산으로 넣는데 이건 처분은 가능합니다. 근데 처분할 때 문제예요. 공개 입찰 방식으로 처분해요. 그래서 개공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일반인에게 직접 팔아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개가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국공유 재산들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미음이 국공유 재산 중에 대표적인 거고 일반 재산도 국공유 재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지라는 것은 바다나 하천을 매립한 토지를 말하거든요. 이건 공유지 국가나 자치단체가 매립하면 안 되는 거고, 근데 개인들이 준공허가 받아서 매립한 건 가능해. 왼쪽에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도로 예정지도 마찬가지. 공유지에 지정이 되면 안 되는 거고 사유지에 지정이 되면 되는 겁니다. 왼쪽에 나와 있죠. 도로 예정지가 개인 토지에 지정이 되면 가능하고 국가나 자치단체 토지에 지정되면 안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일단 토지 건물이라도 이렇게 개인 것만 중개할 수가 있다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개인 소유만 중개할 수가 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개 행위가 개입이 가능해야 된다. 이 말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끼어들 수가 있어야 된다. 끼어들 수 없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것은 그 중개 개념할 때 그 밖의 권리에서 좀 했죠. 그래서 바로 교재를 보세요. 그 중개 대상이 되는 권리, 소유권 된다 그랬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영위물권이죠. 된다고 했고요. 저당권 동그라미 됩니다. 저당권은 담보물권 중에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치권은 아까 설정은 안 되고 이전만 되니까 일부가 되는 건 된다고 했어, 안 됐어? 됐어요. 그래서 되는 거고, 임차권은 설정 이전 다 되고, 환매권, 법정지상권 다 됩니다. 이전이 되기 때문에 돼요. 자, 환매권이나 법정지상권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오늘은 그냥 된다고 가볍게 공부하세요. 그리고 안 되는 거 봐볼게요. 점유권 안 됩니다. 그리고 질권은 아까 안 된다고 했죠. 동산에 인정돼. 그리고 광업권하고 어업권, 이 광업재단은 되지만은 이 광업권은 재단 구성물이거든요. 재단 구성물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어업권 안 되고, 공업소유권 안 되고, 상표, 특허, 저작 이런 것은 정신적 산물이에요. 이걸 무체재산권이라고 해요. 정신적 산물, 무체재산권은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분묘기지권 동그라미. 이 분묘기지권은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거래 자체가 안 돼요. 분묘기지권은 뭐예요? 나무 토지를 뭐 할 수 있는 권리?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뭘 소유하기 위해서?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을이 분묘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가부 토지 설치했으면 이 토지를 사용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요. 이게 분묘 기지권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하고 비슷해요? 지상권하고 비슷하죠. 지상권도 나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근데 지상권은 건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나무 토지를 사용하는 거고, 이건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나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분묘 기지권이에요. 분묘 기지권은 나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사용권을 취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분묘 기지권은 성질상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중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중개 대상인 거래 행위, 매매 교환 임대차가 가능하다 그랬죠. 그리고 지상지역 전세권, 저당권까지는 설정, 변경, 소멸. 자, 소멸은 신경 쓰지 말고 설정하고 변경만 동그라미. 설정, 변경 다 가능해요. 변경이 이전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설정, 이전 다 중개할 수 있다. 그리고 유치권은 뭔만? 이전. 이전 동그라미. 법정지상권도 어떤 것만? 이전. 그리고 환매권도 어떤 것만? 이전. 환매권이라는 것은 물건을 되찾아올 수 있는 권리거든요. 이전만 가능해요. 그리고 아닌 행위, 질권 설정 안 되고, 상속, 공용 수용 안 됩니다. 이 상속하고 공용 수용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개공이 끼어들 수가 있어야 돼요. 끼어들 수가 없어요. 법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환매권 행사했다 동그라미 보세요. 안 되고, 증여, 무상계약이니까 안 되고, 기부채납 안 됩니다.
그리고 유치권 설정 안 되고 이전만 되고 법정지상권 설정 안 됩니다. 그리고 분묘기지권은 이전 설정 다 안 됩니다. 분묘기지권은 이전도 안 되고 뭣도 안 된다? 설정도 안 된다.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설정도 안 되고 이전도 안 되고. 그래서 중개 대상이 되는 권리 안 되는 권리 이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DP 넘겨보세요. 자, 1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그 판례가 나와 있죠. 이 중개 대상물 이 판례가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판례는 이 지문을 그대로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 보세요. 아파트 특정 동 호수에 대한 피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분양권. 가로 안에 장래 건물을 했죠. 이거 분양권을 말하거든요. 아파트 분양권은 중개 대상물이 됩니다. 그럼 건물 실체가 없더라도 장래 건물로 본다. 건축물로 보니까 중개할 수가 있다. 그죠? 지문 그대로 숙지하시고 2번하고 3번 묶으세요. 2번하고 3번 묶으세요. 둘 다 입주권인데 그 지문 그대로 숙지하세요.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킨 데 불과한 입주권. 이건 건축물로 보지 않아요. 건축물로 안 보니까 중개할 수 없죠. 근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 동그라미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 즉 인가를 받은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공부를 해주면 돼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입주권이 있거든요. 이건 주택으로 보고 건물로 보거든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은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입주권이라도 그냥 단순 입주권은 안 되는 거고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있는 입주권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이것도 이제 판례 시험 자주 나오는데 아까 우리가 건축물로 보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지붕, 기둥, 벽 있어야 되죠. 이제 세차장 구조물도 구조물 나름이겠죠. 뭐 지붕, 기둥, 벽이 있는데도 세차장 구조물 해있으면 되겠죠. 근데 우리 판례에서는 뭐라냐면 볼트 뭐라 그랬어요? 조립 방식으로 된 세차장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트 조립 방식으로 된 세차장 구조물은 볼트만 해체하면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건축물 보지 않는다. 이게 중개할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볼트 조립 방식으로 된 세차장 구조물은 안 됩니다. 그리고 5번도 시험 자주 나오죠. 자,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 동그라미.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점포 이치나 영업상 이치, 무형의 재산 가치 동그라미. 이건 중개대상물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랬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자,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자, 상처. 이 내용이 뭐예요? 비품 등 유형물, 신용, 노하우 이런 걸 통틀어서. 우리 권리금 내용이요. 권리금이라고 적어. 그럼 권리금은 아까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시험에 권리금 이렇게 잘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나와? 이 지문 그대로 나와. 영업상 노하우가 되냐? 이렇게 나와. 신용이 되느냐? 비품이 되느냐? 이렇게 이 지문이 그대로 나온다고. 그 권리금이라고 잘 시험에 안 나와. 이게 권리금 내용이거든요. 권리금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권리금이 뭐 그 식당을 생각하면 그 냉장고도 있고 뭐 비품 이런 거 걸상도 있고 책상도 있고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고객이 얼마나 된가 또 신용, 영업상 노하우 이런 걸 통틀어서 권리금 얼마 달라 막 그러잖아요. 무형의 재산 가치. 자, 이런 걸 말하는데 이거 권리금 내용이거든요. 이건 안 됩니다. 권리금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만 이 지문이 자주 출제가 돼. 그러니까 이 판례는 지문을 익혀 두시는 게 좋아요. 이해됐죠? 예. 자, 그리고 6번도 올해 다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죠.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 개발로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는 지 대토권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33회 아직 이제 해가 안 바뀌었으니까 내가 올해란 말을 쓰는데 34회 3회 문제 때 이거 중개대상물도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판례 지문도 뜨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해놓으면 충분합니다. 뭐 틀릴 이유가 없어요. 뭐 틀린 거 이상해.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꼭 한두 문제 걸려서 불안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점수를 뺄 수 있는 과목은 최대로 빼준 게 좋아요. 골고루 공부해서 골고루 60점 맞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뺄 수 있는 과목은 뭐 80점 뭐 이렇게 많이 빼고, 또 공부해도 안 되는 과목들은 뭐 50점 이상 이렇게 해서 평균 60점 맞추면 되거든요. 2차는 2차끼리 맞추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최선을 다하면은 우리 과목은 뭐 90점도 나올 수 있고, 잘하면 80점도 나올 수 있고, 잘못하면 50점 나올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잘하면 8, 90점 다 나와요. 그러니까 하란 대로만 하면, 그죠? 네.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 파트, 공인중개사 파트로 넘어갑니다. 이 파트도 꼭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자,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자격시험에서 시험 시행 기관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시험 시행 기관은 어떤 시험을 말하고 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말합니다. 이 시험 시행 기관장은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시험 실시권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 실시권자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아직 안 배웠지만 생각을 해봐. 누가 될 것 같아요? 시도지사가 원칙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시도지사 생각 잘 안 하고 있잖아요. 국장이라고 생각하지. 원칙이 시도지사입니다. 그러니까 시도별로 시행한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시도별로 시행 안 하고 있잖아요. 서울시 따로, 경기도 따로, 뭐 광주광역시 따로, 부산광역시 따로 이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원칙은 시도별로 시행한 게 원칙이에요. 원칙은. 그렇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전국적 균형이 안 맞죠. 뭐 문제 난이도도 달라질 거고, 출제 유형도 달라질 거고, 뽑는 인원도 달라질 거고, 균형이 안 맞아. 그러니까 전국적 균형 유지를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 문제도 출제할 수 있고 시험을 시행할 수 있어요. 국장이 직접 균형 유지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직접 시험 문제도 출제할 수 있고 시험을 시행할 수 있어요.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할 때는 단독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조금 이따 배울 건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줄여서 심의위원회를 해요. 이거 의결을 거치게 돼 있어요. 의결. 이 위원회란 말은 여러 명으로 구성됐거든요. 혼자서 결정한 것보다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의결 동그라미 치세요. 근데 사후 의결이라 그랬어요? 사전 의결이라 그랬어요? 사전 의결. 자, 또 사후 의결 그러면 틀려요. 사전 의결을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원칙은 시도별로 시행한 게 원칙이요. 이거 원칙과 예가 뒤바뀌면 안 돼요. 자격시험 원칙과 예가 뒤바뀌면 안 된다. 원칙은 시도지사 예적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시험 시행하겠어요? 바빠 죽겠는데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하겠냐고. 위탁을 하겠죠. 그래서 위탁을 해요. 위탁. 그럼 위탁을 받은 기관은 우리가 무슨 기관? 수탁기관. 자, 여기는 어디가 되냐? 공인중개사 협회가 위탁받아서 시행할 수 있고,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이 위탁받아서 시행할 수가 있어요. 지금 어디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시험. 공인중개사 시험 어디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지 알아요? 여기는. 잘 모르고, 여기는. 몰라. 산업인력공단. 산업인력공단이 여기에 들어가요. 여기요. 지금 현재 산업인력공단에서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데 실시권자는 이분들이요. 근데 이분들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위탁을 해서 하죠. 아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 뭐 공인중개사 시험 맡아서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위탁을 하면 여기서 이제 맡아서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위탁을 했으면 일반인들은 위탁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탁을 해놓고 간부에다가 알려줘요. 고시를 해요. 어느 기관에 위탁을 했으며 어떤 업무를 위탁을 했는가. 그렇죠. 그래서 거기 양가로 2번에 보면 시험 시행 기관장 동그라미.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준점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자 2번 시험 시행 기관장은 시험 시행 업무를 위탁할 때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이 어디고 명칭이 어떻고 대표자 및 소재지 위탁 업무 내용을 간부에 고시를 하라. 누가 고시한다 그랬어요? 시험 시행 기관장이 한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시험 시행 기관장 가장 기본이니까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뭘 공부를 해야 되냐? 거기 응시 자격합니다요. 성별, 연령, 국적, 학력 불문입니다. 그러면 남녀 구분 없이 볼 수 있죠? 그리고 연령하고 국적, 이건 간혹가다 시험 나와요. 그럼 미성년자도 시험 볼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럼 외국인도 시험 볼 수 있다는 소리요? 학력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해요. 근데 이제 여기 보세요. 이 결격 사유 기간 동안에, 결격 사유는 아직 안 배웠죠? 이 결격 사유 기간 중에 원칙적으로 시험 봐서 합격하면 자격증 나옵니다. 이제 결격 사유는 다음 주에 배울 건데, 뭐 파산자랄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랄지,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랄지, 이런 사람도 시험 봐서 합격하면 자격증 나와요. 그런데 결격 사유 중에서 하나 못 보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시험 못 보는 게 딱 하나 있는데 어떤 거 시험 못 보냐?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면 3년. 이게 자격 취소도 결격 사유거든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취소되고 3년간 시험 못 보게 돼 있어요. 이거 딱 하나 시험 못 봅니다. 그리고 부정행위자 있죠. 부정행위자는 결격 사유가 아니거든요. 부정행위자는 결격 사유가 아니고 여기서는 5년간 응시가 제한됩니다. 시험만 못 보네요. 자, 자격이 취소되면 몇 년간 시험 못 본다? 부정행위자는 몇 년간 시험 못 본다? 5년. 그죠? 자, 그 내용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자격 취소되면 3년, 부정행위자 5년. 그리고 결격 사유 기간 중 뭐 제한 능력자, 파산자, 수용자 원칙적으로 응시가 가능하다. 얘가 자격 취소되고 3년. 이거 예입니다. 그 외에는 다 시험 봐서 합격하면 자격증이 나온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이 뭐 집행유예를 받았다 할지, 뭐 파산 선고를 받았다 할지 그러신 분 있어요? 없죠. 그분들도 시험 봐서 합격하면 자격증 나와요. 걱정 안 해도 돼. 혹시라도 그러신 분 있으면. 자, 그렇죠? 그리고 애국 국적을 가진 사람도 합격하면 자격증 나오고. 여기도 외국인은 없죠, 지금. 간혹가다 외국인들이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 있어요. 국적이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국적이 외국 국적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분들도 합격하면 자격증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양가로 2번 보세요. 여기 교재를 보세요.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1회는 공부 안 해도 알죠? 이상했다 동그라미. 그러면 이상이란 말은 뭐예요? 1년에 2번 볼 수도 있다는 소리죠. 또 반대로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실 때는 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동그라미. 당해연대에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 또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2년에 한 번 시험을 볼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 당해연대에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때는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 시험 시행기관장은 단독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정책심의위원회 뭘 거쳐서? 의결. 여러 사람 의결을 거친 게 낫겠죠? 자,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되고. 자, D페이지 넘어가세요. 시험 일부 면제가 나와 있어요. 자,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해 동안 다음 해란 뜻이 뭐예요? 다음 번. 이게 다음 연도가 될 수도 있고 다음 연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년에 한 번씩 볼 수도 있잖아요. 이게 다음번에 1차 시험을 면제한다. 그러니까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자기 의사에 관계없이 다음 해에 1차 시험 면제해줘.
이해되세요? 그래서 일단 그거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 이것도 시험 자주 나오잖아요. 이 정책심의위원회가 시험에 또 자주 나오잖아요, 그죠? 정책심의위원회.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국토교통부 동그라미. 이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다 그랬어요, 둘 수 있다 그랬어요? 둘 수 있다 동그라미. 자, 이게 이제 시험 문제예요. 시도에 그러면 틀려버리고 둔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둘 수 있다 합니다. 자, 이게 공부할 것도 없죠. 근데 이게 저 뒤에 우리가 저 뒤에는 또 공개사 운영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우리 과목에서 위원회가 두 군데 나오는데 운영위원회. 거기는 또 둔다요. 둔다. 근데 여기는 또 둘 수 있다. 그러니까 헷갈려. 공부 자체는 할 거 없는데 이걸 제대로 안 해놓으면 나중에 헷갈려서 정답을 못 잡아내죠. 그래서 이 정책심의위원회는 둔다가 아니라 뭐다? 둘 수 있다. 이걸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자, 구성.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은 자, 위원장 1명 포함해서 7명에서 몇 명?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위원장 1명 포함한 동그라미. 위원장 1명 포함해서 7명에서 11명. 자, 위원장은 누가 된다 그랬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그랬어요?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라고 그랬어요? 1차관입니다. 국장 그러면 틀려버려요. 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틀려버리고. 자, 그러면 위원은 누가 임명 이촉한다 그랬어요? 위원. 예?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을 하게 됐어요. 여기는 또 위원장 그러면 틀려버려요. 자, 위원장 X라고 적어놓으세요. 여기 자주 틀려요, 이거요. 위원장이 임명 이촉한다 그러면 그럴듯하잖아요. 아니에요. 위원장은 누구예요? 국토교통부 1차관이잖아요. 그래서 국장이 임명 이촉합니다.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위원장이 아니에요. 자, 그럼 위원은 임기 2년 동그라미. 자, 위원은 사임 등으로 새로 이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을 한다. 이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을 한다. 자, 임기는 2년이 원칙입니다. 자, 임기는 2년이다. 자, 그래서 일단 계략적인 구성 봤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을 보시게 되면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하고 의결사항. 자, 33회 심의사항이 출제가 됐죠.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는 안 나왔어요. 심의사항 골라라 이렇게 나왔어요. 4개가 다 정답으로 처리됐는데 외우셔야 돼요.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하고 의결사항 있잖아요. 자, 그래서 33회 때 이게 출제가 됐잖아요. 심의사항을 골라내라. 그래서 심의사항은 이렇게 묶여 있어요. 4가지가. 근데 의결사항은 아까 의결사항 아까 동그라미 2개 쳤죠. 그 흩어져 있는 것을 내가 모아서 이렇게 묶어 넣었어요. 공부하기 편하게. 의결사항은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모아서 묶어 놓은 거예요. 비교해서 공부하라고. 그래서 33회 때는 심의사항이 나와 있는데 심의사항 한번 보세요.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심의.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은 뭐라 그랬어요? 육성. 또 뭐라 그랬어요? 중개, 보수, 변경. 또 뭐라 그랬어요? 손해배상, 책임규정. 이 4가지. 이 4가지가 정책심의위원회 무슨 사항이다? 심의.
네 가지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 심의란 뜻은 구속력이 없어요. 말 그대로 심의만 거치는 거고, 의결은 그래도 구속력이 있는데, 정책심의에서 심의만 거치면 참고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 1번 있잖아요. 이것은 시도의사가 따라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심의사항에 따라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1번은 거기 보충에 나와 있어요. 보충에 밑줄 보세요.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결정을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나머지 세 가지 있잖아요. 이것은 심의는 거치되 시도의사가 따라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시도의사가 따라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근데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부동산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을 때 시도의사가 따라야 된다,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이 질문 맞아 틀려? 틀려요.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을 때 시도의사가 따라야 된다, 이렇게도 출제됐어요. 이것도 맞아 틀려? 틀려.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 방법은 심의사항 네 가지 머릿속에 넣어야 되고, 이 중에서 이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을 때만 시도의사가 따라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33회 때는 단순하게 이것만 물었어요. 단순하게 이것만 물었는데 해년마다 출제는 변형해서 출제가 되니까. 됐죠? 예. 그럼 의결사항이 몇 가지? 5가지. 자, 국토교통부 장, 아까 시험 시행기관은 원칙적으로 누구라 그랬어요? 시도의사. 근데 예외적으로 누구라 그랬어요? 국장. 그러면 아까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때는 정책심의위원회 뭘 거친다? 의결. 아까 의결 동그라미 쳤잖아요. 사의결이라 했어요, 사전의결? 사전의결. 그래서 이게 의결사항이에요. 아까 나왔잖아요. 이걸 묶어놓은 거예요. 흩어져 있는 걸 내가 묶어놓은 거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피신청식이죠. 기피신청이 뭔지 알아세요? 이제 좀 이따 보면 거기 오른쪽에 21페이지 한번 양갈 5번 제목 한번 보세요. 제척, 기피, 해피란 게 있죠. 그 중에 기피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제척이란 말은 법의 규정에 의해서 배제시키는 거예요. 법에서 뭐 안건은 배우자는 심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이혼이 안건하고 그 안건 심의 배우자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참가하면 안 되겠잖아요. 친족이면 참가하면 안 되겠죠. 이런 걸 제척이라고 하고, 기피란 건 뭐냐면 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저분이 들어가면 나에게 불리해. 저분 빼달라. 저 이혼이 들어가면 나에게 불리해. 그러니까 저분 빼달라고 신청 들어가요. 기피 신청 들어가. 그러면 심의위원회 뭘로 결정한다? 의결. 법에는 규정이 없지만은 저분이 들어가면 나에게 불리하게 되기 때문에 저 이원을 빼달라고 하는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의결로 결정합니다. 이게 심의가 아니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운영 좀 이따 나오는데, 이 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운영 동그라미, 이것도 심의가 아니라 뭐다? 의결. 자, 방금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본다 그랬죠. 근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당해연대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 혼자 결정한다 그래서요, 정책심의는 의결을 거쳐서. 이거 의결상이죠. 그 당해연대 시험을 시행하죠. 2년에 한 번씩 볼 때.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렇죠? 이것도 의결. 그래서 아까 이 두 가지는 아까 앞쪽에서 나온 거죠? 이 두 가지는 앞쪽에서 나온 거예요. 의결상. 이걸 모아놓은 거예요. 공부하기 편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소 선발 인원. 선발 비율을 공고할 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올해 10,000명만 뽑겠다고 시험 공고가 떠요. 그러면 상대평가로 전환이 돼요. 지금 60점 이상입니다. 합격은 절대평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올해 10,000명만 뽑겠다 이렇게 최소 선발 인원을 공고를 하거든요. 또 올해 응시자 대비 10%만 뽑겠다.
이 공고를 할 때도 시험 시행 기관장이 결정한 게 아니라 시험 시행 기관장이 정책심의위원회 뭘 거쳐서 의결을 거치고 나서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절대평가라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7월 달에 상대평가로 딱 오늘 올해 만명문법 딱 공고를 하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시험 시행 단독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정책심의위원회, 이원회는 아까요 7명에서 11명 구성됐잖아. 여러 사람 의결을 거쳐서 그렇게 시행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예. 이런 것은 전부 다 의결사항. 그래서 이제 이 33회 때 이 심의사항 4가지를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의결사항도 구분해서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심의사항하고 의결사항은 반드시 구별을 해라. 이해됐어요? 예. 반드시 구별해서 공부를 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벌써 이건 내용 많지 않은 것 같아도 막상 머릿속에 넣으려면 쉽지 않죠? 넣기는 쉬워도 잊어먹잖아요. 그렇죠? 잊어먹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처음에는 잘 들어와요. 왜냐하면 공부 양이 적으니까 과목별로. 근데 이제 2주, 3주, 4주 그러면 각 과목마다 양이 쌓여요, 안 쌓여요? 쌓이죠. 그러면 이제 이게 쉽지가 않아. 지금은 머릿속에 확 비어있기 때문에 잘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목별로 2주, 3주, 4주 올라가게 되면 이제 내용이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고. 그러면 결국은 뭐냐? 반복학습이거든요. 반복학습. 자꾸 듣고 보고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 보면 그래서 올해는 이 교재를 확 줄였잖아요. 작년에는 각 과목마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각 과목마다 그렇죠. 근데 이건 한 권으로 다 해결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신 이제 반복해서 이걸 반복해서 공부를 하면 더 효율적이에요. 어차피 뭐 다 해도 기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이니까 이걸 잘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한번 봐드릴게요. 자, 아까 이 원장 있죠? 이 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라고 했어, 안 했어? 했어. 이분은 어떤 업무를 가지고 수행하느냐? 이 심의위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자, 대표 동그라미 총괄한다.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이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 원장이 미리 지명한 의원, 이 지문 밑에 적었어요. 이 원장이 미리 지명한 의원이 이 원장 직무를 대행합니다. 이거 시험 자주 나와요. 자, 이 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대행한 게 아니에요. 이 원장이 미리 지명한 의원이 이 원장 직무를 대행. 됐어요? 부위원장 X라고 적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왜 부위원장이 대행하지 않겠어요? 여기는 왜 부위원장이 대행하지 않느냐? 부위원장이 없어. 여기는 부위원장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저 뒤에서 공지사 운영위원회라고 또 비오거든요. 거기는 부위원장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는 부위원장이 대행하지만 여기는 부위원장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 원장이 지명한 의원이 이 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이거 중요하고요. 자, 니은 정책심의에서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이 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당연하겠죠. 자, 이 원장은 심의위원회 소집하는 회의 개최 며칠 전까지 7일 전 동그라미 또 기간 나왔네. 7일 전까지 일시장사 안건을 의원에게 통보를 하게 돼 있어요. 7일 전 기간입니다. 외우셔야 되고. 근데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7일이란 여유가 없어. 7일 동안 기다릴 여유가 없어. 그럼 언제까지? 개최 전날 동그라미. 개최 전날까지 알려줘야 돼요. 통보할 수가 있다. 자, 심의위원회 회의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잖아요. 제적위원 밑줄 개의 동그라미. 과반수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동그라미. 과반수 찬성은 의결입니다. 과반수인데 개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과반수. 개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간사. 심의위원회 사무처에 간사 1명을 둔다. 간사 1명. 간사는 심의위원회 이원장 동그라미.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지명 동그라미. 자, 간사는 누가 지명한다 그랬어요? 이원장. 간사는 누가 지명한다? 이원장 동그라미. 그러면 시험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명한다 그러면 맞아 틀려?
틀려. 왜? 위원장 국토교통부제 1차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살짝 바꿔서 출제해요. 국장이 지명한다라고 좋다고 막 찍고 나오면 진짜요. 국장이 지명한다고 막 좋다고 막 찍고 나와. 그럼 틀려. 자, 위원장이 지명합니다. 그 다음에 수당과 여비, 정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의원,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자, 출석한 의원, 관계 전문가 몇 줄,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근데 가로 안에 공무원 의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왜 이분들에게는 수당과 여비 지급하지 않겠어요? 자기 업무잖아요. 자기 업무. 공무원 자기 업무 월급 받고 있잖아요. 근데 따로 지급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심의 운영 아까 중요하다 그랬죠. 운영 동그라미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된다. 자, 정책심의 운영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 의결사항 있잖아요. 의결 아까 흩어진 걸 내가 왼쪽에 모아놓은 거잖아요. 이거 의결사항입니다. 운영에 관한 필요성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다. 그래서 쭉 나와 있고 이해됐죠?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에 보면은 의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있어요. 개념 잡아드릴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척이란 말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배제시키는 걸 말합니다. 법의 규정에 의해서 저분들은 심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기피란 것은 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당사자 뭐에 의해서 안건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배제하는 거고, 회피란 건 뭐냐면 본인 스스로 그만두는 거예요. 나는 제적 사유가 있기 때문에 심의결하면 참가하면 안 돼. 본인 스스로 그만두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그래서 제적 기피 회피 제도가 있어요. 그럼 제적은 법의 규정에서 저분이 심의결에 참가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놓는 거고, 이건 법의 규정은 없지만 당사자가 나에게 불리하니까 빼달라고 하는 거고, 회피란 건 본인 스스로 심의결에서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적 사유가 거기 4가지가 있어요. 자, 한번 봐드릴게요. 교재를 한번 보세요. 자, 1번이 두 번째 줄 제척된다 그랬는데 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거 보세요. 이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공동 의무자인 경우 있어 없어요? 있죠. 이분들은 심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자, 이걸 다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두 단어만 기억하세요. 이원하고 그 배우자만 동그라미. 이 단어만 기억을 하면 돼요. 이원하고 그 배우자는 심의결에서 배제됩니다. 이 단어만 기억하면 제척 사유구나. 어차피 객관식이기 때문에 이 단어만 기억을 하면 돼요. 자, 니은. 이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친족 하나만 동그라미 써요. 자, 친족이 심의결에 참가하면 공정한 심의가 되겠냐고. 안 되겠죠. 자기 친족 편 들겠지.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아예 배제시키는 거고, 그죠? 자, 이원이 해당 안건에서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감정을 했다. 너무 길죠? 증언 동그라미. 3단어만 기억하세요. 증언 동그라미, 자문 동그라미, 감정 동그라미. 증언, 자문, 감정 배제되죠? 자, 이원이나 이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어디 동그라미? 대리인. 이분도 배제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것은 이원하고 그 배우자, 친족, 증언, 자문, 감정, 대리인. 이 단어가 나오면 제척 사유구나. 이분들은 심의결에 참가하지 못하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자, 이게 기억하려면 쉽지가 않죠. 내용은 간단하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단어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2번 보세요.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이원에게 공정한 시임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심의위원회 기피 신청 밑줄 보세요. 의결 동그라미. 봐, 의결 나왔잖아요. 흩어져 있는 걸 내가 모아놓은 거죠. 기피 신청 시 심의 의결로 결정한다. 아, 저분을 빼달라. 나에게 불리하다. 그렇죠? 의결. 그러면 이제 결정이 되면은 그분들은 심의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3번 이원 본인 밑줄 스스로 밑줄. 재책사유에 대한 스스로 심의 의결을 회피를 해야 돼요. 나는 친족이니까 그만둘 거야. 이렇게 스스로 그만둬야 돼요. 근데 회피를 안 해. 친족인데 회피를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해촉. 누가? 국장 동그라미.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도 권한이 중요해요. 국장이란 거요. 이원장 그러면 틀려버리고 국장이 뭐 할 수 있다? 해촉할 수 있다. 이거 권한이 중요합니다. 국장이 해촉할 수 있다. 그렇죠? 자, 4번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해촉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자, 권한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누구 권한이냐? 자, 이 단원에서는 대부분 시험 시행 기관 장의 권한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이 해필할지 이런 경우는 국장 단독 권한입니다.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걸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 정책심의위원회가 의외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돼요. 뭐 구성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위원장 업무랄지 뭐 제척 기피 회피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고 또 심의상 의결상이 자주 출제가 돼요. 33회도 심의상을 골라라 이렇게 출제가 됐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할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다음 주에 계속 이어져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배운 거 집에 가서 몇 장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두꺼운 책으로 보면 꽤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압축을 해놨기 때문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걸 반복해서 읽으세요. 그래놓고 또 잊어먹으면 또 보고 그러다 보면 괜찮을 겁니다. 이해됐어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예. 수고했습니다.